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주의 투암산 자락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투암산의 산적, 김 교수는 의지의 사나이였다. 우리가 중학생 때만 해도 경주의 투암산은 수학여행의 성지였다. 김 교수의 집은 바로 그 투암산 언저리에 있었다. 김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다. 운동도 잘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의사였다. 박 교수의 말에 따르면 김 교수의 첫인상은 운동부 그 자체였다고 한다. 몸이 다부지고 시커멓게 탄 피부에 꼭 소 도둑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공부를 잘했으니 운동만 잘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 김 교수는 중학생 시절부터 새벽마다 투암산을 달렸다. 산의 전기를 받는다면서 매일 새벽 운동을 했다고 한다. 눈이 쌓이거나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고2 때까지 매일 그렇게 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투암산을 달리던 중 스님 한 분이 앞에 보였다. 불국사가 있던 투암산이라 스님을 종종 보던 터라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분 뒤 또 다른 스님이 보였다. 이번에도 똑같은 옷차림의 조선 나이키라고 불리던 흰 고무신까지 같았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세 번째로 똑같은 스님을 마주쳤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이번엔 스님을 지나치며 옆눈질로 스님의 얼굴을 봤다. 스님의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웃음이 서려 있었다. 눈은 매섭게 그를 쏘아보면서도 입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김 교수는 겁에 질렸지만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님은 점점 더 자주, 더 가까이 나타났다. 처음엔 10분 간격이었지만 점차 6분, 4분. 그리고 마치 스님이 그의 옆을 지나갈 때 또다시 앞에 나타나는 시기였다. 김 교수는 점점 겁에 질렸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놈, 요망한 것. 그 소리와 함께 스님은 사라졌고 김 교수는 그 자리에 탈진해 주저앉았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중년의 스님이 다가와 그를 살폈다. 그 스님은 김 교수가 어떤 것을 흘렸다는 걸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었고 김 교수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김 교수는 무교에서 열성적인 불교 신자가 되었고 투암산 새벽 달리기를 그만두었다. 두 번째 이야기, 편의점에는 악마가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누나 오셨어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주영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은 좀 늦게 끝났어. 나도 일 때려치고 너랑 알바나 할까? 저 조만간 알바 그만둘 거예요. 혼자 하시겠네요. 우리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나는 익숙하게 도시락과 음료수를 집어들었다. 아침은 바빠서 못 먹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이렇게 편의점 음식으로 해결한다. 이 생활이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늦게 끝나는 일이기에 요리할 기운도 없었다. 편의점에서 자주 밥을 먹다 보니 주영과도 꽤 친해졌다. 근데 매일 이렇게 드시니까 건강 안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주영이 계산하며 말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먹기도 힘들고 혼자 먹기도 좀 그렇잖아. 그래도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시켜 먹는 건 너무 비싸. 유기만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돼. 주영은 멋쩍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다. 나는 짧게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섰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필 비가 내리냐. 나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뛰었다. 하지만 편의점에 다시 들렀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주영이 없어졌다. 창고에서 한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나왔다. 왼쪽 뺨 아래에 큰 점이 있는 낯선 남자였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계산을 시작했다. 주영이 어디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주영이 얘기한 알바를 그만둔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약간의 찜찜함을 느끼며 편의점을 나섰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주영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주영은 편의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용의자는 왼쪽 뺨에 큰 점이 있는 남자였다. 세 번째 이야기, 오싹한 경험. 우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인데 미음자 형태로 가운데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바깥쪽은 베란다, 안쪽은 출입구가 있는 구조다. 술을 종종 마시는 나로서는 자정을 넘긴 시간에 조용히 집에 들어가는 일이 많다. 그날도 늦은 시간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다. 바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깰까봐 집 앞 복도에서 담배 한 대를 더 피우기로 했다. 복도에 서서 하늘을 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2층인가 3층쯤에서 상체가 쑥 나오는 것을 봤다. 긴 머리에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는 저기서 담배 피우면 냄새다 올라올 텐데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담배를 계속 피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고개만 계속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의 머리가 180도 돌아가더니 나를 올려다봤다. 허연 얼굴로 말이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람의 상체가 마치 눕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고 난간을 잡고 위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계속 그를 따라갔다. 그때서야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네 번째 이야기 액자. 나는 요즘 흔한 청년 실업자다. 막노동으로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다. 잘 곳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던 나에게 조건에 맞는 방이 있었다. 방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액자는 비어 있었다. 가족 사진도 졸업사진도 없는 그저 투명한 유리가 빈 방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왜 버리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 액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나에겐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그래서 그 액자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마워, 갔다 올게라고 답했다. 올라간다는 말은 내 생활이 나아진다는 의미로 생각했다. 그 짧은 대화가 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고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일을 나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액자가 나를 맞으며 내려간다라고 말했다. 나는 피로가 풀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액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액자야? 라고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액자는 침묵을 지켰다. 그때부터 기운이 빠졌고 일할 의욕도 없었다. 월급을 받아 액자 주위에 꽃병이라도 놓아주려 했는데 액자가 말을 하지 않으니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너도 나를 무시하는 거지. 라고 소리치며 나는 액자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액자가 나를 불렀다. 윤서가. 나는 액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액자는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용서하려는 마음에 액자를 다시 주워들었지만 그 순간 액자가 깨졌다. 깨진 유리 조각이 내 손을 베며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나는 그날 액자를 가지고 일을 나갔다. 올라간다라는 액자의 말을 들으며 나는 공사 현장에 꼭대기로 올라갔다. 기분 좋게 일을 하던 중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내려가려는 순간 액자가 내려간다라고 말했다. 그때 기둥에 기대 있던 쇠파이프들이 나를 덮쳤고 나는 뒤로 밀려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에도 액자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내려간다. 다섯 번째 이야기 환상. 나에게는 3년 동안 나만 바라봐준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그녀가 나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집착이 무서워졌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의심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며 추궁하곤 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져서 결국 나는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나에게 매달렸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왜 나를 떠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가 두려웠다. 더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먹을 것을 사러 집 밖에 나갔다. 그녀는 우리 집 앞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 손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칼이었다. 나는 몰래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방 경찰이 도착했고 그들은 나를 잡아갔다. 그때서야 나는 칼을 들고 있는 내 손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범인으로 몰린 것이다. 경찰서로 끌려간 나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경찰들은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유치장에서 하염없이 변호사를 기다리며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경찰 시점으로 말하자면 오늘 어떤 미친놈이 여자를 칼로 찌르고 자기가 신고했다고 했다. 그녀는 칼에 난도질을 당한 상태였다. 하지만 시체는 이미 하루가 지난 상태였다. 우리는 미친놈을 잡아 신문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여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없었고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아르바이트. 이 이야기는 후쿠오카 공항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그 당시에 경비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 회사의 건물 안에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심야에 CCTV 모니터를 감시하는 방에서 근무하던 중 나는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차 숨소리와 기척이 들리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선배들에게 이야기해보니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침대 주위를 누군가가 돌아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는 등 이상한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기에 그 모든 일이 설명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곳이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였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경비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망했고 나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그 건물에서 계속되었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회고록.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밤의 일이다. 그해 여름은 열대야가 계속되었고 자다가 목이 말라 깨는 일이 많았다. 어린 시절 나는 밤이 참 짧다고 느꼈다. 잠들고 나면 곧 아침이 되어버리니 시간의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한밤중에 누군가 나를 깨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피곤했지만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자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나를 흔들고 있었다. 어머니도 이미 일어나서 이부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투덜대며 시계를 보더니 새벽 1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들렸어.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어머니는 의아해하며 누가요? 라고 물었다. 백모님이신 것 같아.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황당해하며 말했다. 여긴 10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꿈이라도 꾸셨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꿈이 아니야. 칭하고 울리는 종소리까지 들렸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정적을 깨는 벨소리가 울리고 아버지는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아버지는 침착하게 전화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 맞아, 백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들었던 그 소리, 종소리, 그리고 죽음의 소식은 모두 현실이었다. 이 일은 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불가사의한 존재나 귀신을 믿게 되었고 그날의 경험은 내 첫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남았다. 8번째 이야기 여행 중 만난 그곳. 나는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며 종종 외딴 마을에서 잠을 자곤 했다. 그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느 마을에 도착해 숙소를 찾고 있었다. 그 마을은 정말 한적했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겨우 한 할머니가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할머니는 친절했고 오래된 방에 묵으라는 말을 건넸다. 방은 굉장히 낡았지만 피곤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쉬기로 했다. 그런데 자정쯤 누군가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문 앞에 멈췄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문을 두드리거나 열지 않았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어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방에 묵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소리를 듣곤 하죠. 할머니의 미소는 뭔가 이상했고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다시는 그 마을에 가고 싶지 않다. 9번째 이야기 실수로 열린 문.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열리고 내가 내릴 층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복도가 평소와는 다르게 어두웠고 조용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현관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는데 순간 그 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내 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집 안엔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시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10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물건.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내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출근할 때까지도 분명 가방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지갑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출근했던 회사로 전화를 걸어 사무실을 확인하게 했지만 그곳에도 지갑은 없었다.
결국 나는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밤 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다. 거실 구석,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내 지갑이 놓여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지갑을 바라보았다. 지갑이 갑자기 나타난 장소는 내가 여러 번 확인했던 곳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는 내 물건들이 종종 집 안에서 사라지곤 했다가 며칠 후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다시 나타나곤 했다. 나는 그 현상이 너무 이상해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마치 그 물건들이 스스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이상한 일이 계속될수록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11번째 이야기 기묘한 손님. 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손님이 들어왔다. 그 손님은 검은색 옷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그 손님은 카페 안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 나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저 기다렸다. 몇 분 후 그 손님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다. 이곳에 다른 손님들이 오지 않을 거야. 내가 막았거든. 그 말에 나는 당황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후로 정말로 다른 손님들이 카페에 들어오지 않았다. 카페는 평소라면 제법 북적거려야 할 시간대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님이 전혀 없었다. 그 손님은 몇 시간 동안 카페에 머물렀고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없이 카페를 떠났다. 그리고 그 손님이 떠나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님들이 다시 카페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그 손님을 다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카페는 언제나처럼 북적였지만 그날의 기묘한 경험은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12번째 이야기 의문의 발소리. 우리 집은 오래된 아파트다. 집이 오래되다 보니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집안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방 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지? 분명히 집에는 나 혼자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문을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 소리는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을 둘러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밤마다 그 발소리를 다시 듣곤 한다. 13번째 이야기 그림자. 어렸을 때 나는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방 안에는 항상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할머니는 그건 그냥 너의 상상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그림자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그림자가 벽에 비쳐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그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지켜봤다. 그림자는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겁에 질린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매일 밤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내 말을 믿지 않으셨고 나는 혼자 그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몇 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은 비어버렸다. 나는 그 집에 다시 가본 적이 없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14번째 이야기 사라진 친구. 중학교 시절 나는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항상 함께 다녔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처음엔 감기라도 걸렸겠거니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그의 집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 후로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 친구와 닮은 사람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그를 불렀다. 너 어디 있었어? 왜 연락이 안 됐어?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내가 알던 친구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가 친구와 너무 닮았기에 다시 한번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나를 피했다. 나는 뒤를 쫓아갔지만 그는 어느 골목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볼 수 없었다. 마치 그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말이다. 그의 행방에 대해 누구도 알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15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의 낯선 손님. 나는 한 번도 이상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퇴근 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5층에서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시 망설였다. 그러자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었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고개를 돌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손에 힘을 꽉 줬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허겁지겁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왔다. 그 후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 16번째 이야기 잊혀진 방. 나는 부모님 집에 가끔 들르곤 했다. 오래된 집이란 알겠지만 내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 담긴 곳이었다. 그날도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 이상하게 느껴졌다. 분명히 어렸을 때는 없던 방이 하나 있었다. 저 방 언제 생긴 거야? 라고 부모님께 물어보니 부모님은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셨다. 무슨 소리야? 그 방은 원래부터 있었잖아. 나는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속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어 나는 그 방 앞을 지나가다 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은 아무것도 없었고 창문조차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소름이 느껴졌다. 나는 급하게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그 방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방을 기억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방에 대한 기억을 점차 잊어가고 있다. 마치 그 방이 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17번째 이야기 이상한 전화.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여보세요? 라고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자려고 했지만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나는 약간의 공포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역시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약간의 속삭임이 들렸다. 분명히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울렸지만 나는 더 이상 받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계속해서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느 순간 그 전화는 멈췄다. 하지만 그때의 불안함은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 18번째 이야기 의문의 택배. 하루는 집으로 이상한 택배가 도착했다.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주문한 적이 없었는데 택배 상자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택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낯선 인형이 들어 있었다. 인형은 오래되고 낡았으며 눈은 이상하게도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인형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상자를 닫아버렸다. 며칠 후 택배가 또 도착했다. 이번에도 이상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 이번엔 작은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니 내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겁에 질린 나는 그 거울을 던져버렸다. 택배는 계속해서 도착했고 점점 더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결국 나는 그 모든 택배를 버리고 택배 회사를 통해 발신자를 추적하려 했지만 발신자를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 후로 더 이상 택배는 오지 않았지만 그 이상한 물건들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19번째 이야기 학교의 복도. 어렸을 때
나는 학교에서 종종 늦게까지 남아있곤 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친구들과 공부를 하다가 늦게 집에 가게 되었다. 학교의 복도는 어둡고 불빛이 희미했다. 나는 급히 교실을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복도를 걸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청소부 아저씨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뭔가가 복도 끝에서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고 그 존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뒤돌아 도망쳤다. 그날 이후로 학교의 복도를 다시 혼자 걷는 일은 없었다.